간단히 오늘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전에 여러분들 지루한 또 증인 신문들을 봤을 겁니다. 검찰은 여전히 조민이 제1저자로서 논문 저자로서 등재된 게 맞느냐에 관한 질문을 증인한테 집중적으로 해 나왔고, 증인의 증언은 그렇습니다. 조민이 구체적으로 당시 당국대에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를 알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조민이 제출한 초록의 수준을 보고 그걸 가지고 제1저자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증언이었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어찌되었든 논문이 취소되어 있는데 가장 주요한 증인은 그 생명윤리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논문 작업한 것 자체는 절대로 논문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중요한 요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똑같이 우리는 이게 논문의 제1저자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인턴 증명서가 허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는 공수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변호인 측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조민이 썼던 논문 초록을 증인에게 제시하면서 이 초록에 의하면, 이 초록을 읽어보면, 이 초록에 따른다면 과연 인턴 증명서가 사실대로 기재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민이 논문 제1저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유무가 아니라 조민의 활동을 기재했던 인턴 증명서가 허위냐 아니냐가 이 공사실 핵심적인 쟁점인데, 여전히 오늘 검찰은 지루하게 조민이 제1저자로서 자격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여전히 고3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 인턴 활동을 하고 체험학습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인턴 증명서, 체험활동 확인서 이런 것들이 과연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큼의 허위 사실이냐에 관한 것이 가장 핵심이고, 오늘 증인도 조민이 썼던 논문 초록을 보면, 그 초록에 비추어 보면 인턴 증명서가 거짓은 아니다 라고 명백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오전 증인의 증언도 저는 게임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쟁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당시 학생이었던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여전히 그 인간의 기억의 한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법정에서 이 검찰이 없음을 입증하고 우리는 있음을 입증하는 건데 오랜 세월이다. 근데 검찰은 기억나지 않는 것은 없는 걸로 치고 있다는 걸 우리 보고 입증하라라는 것이 기묘한 이 사건의 논리 구조다. 그런데 지금 그 증인은 당시에 조국 장관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서로 논의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인턴 활동을 위해서 요청도 하고 한 이메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분은 그 기억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기억들이 재구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중요한 핵심 사실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부분이 증언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없는 것이다라고 치부하는 이 논리 구조가 과연 온당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본인이 썼던 이메일을 이 사건 수사 이후에 저희가 확보하거나 확인해내지 못했다면 꼼짝없이 증인의 모든 말이 다 사실인 것처럼 됐을 텐데, 다행히도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본인이 분명 자기 손으로 썼던 각종의 이메일들이 저희들이 추후에 확보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실을 통해서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한 것만이 세상의 다는 아니다. 본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 조민의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이 이게 허위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당시 한영외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기재되어 왔었는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증언들은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교육적 관점에서 당시에 그와 같은 생활기록부 관리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단지 부모님이 장관 후보자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이 타겟이 돼서 집중적으로 수사받고 온 사회로부터 몰매받는 이 사건 자체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했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누구 하나 딱 집어서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들이 온전히 진실에 기반해서 처음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다 확인 가능한 사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본다면 뭐 그것이 법적으로 죄가 된다가 아니라 다 비슷비슷한 처지에 몰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짐작을,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를 갖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제가 많은 기자분들로부터 이제 확인 전화 문자를 받았었는데, 그 내용은 국민일보에 단독으로 그동안에 정경심 교수가 그 표창장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했다라고 주장한 것인데, 이번에 의견서에서 정경심 교수가 그 총장으로부터 총장한테 결재를 올려서 총장이 직접 그 결재를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걸로 주장이 변경됐는데 맞느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맞느냐, 아마 이런 취지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장이 바뀌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상세한 과정은 기자분들이 그동안에 좀 모를 수는 있었는데, 변호인의 주장은 그 2012년도 9월 7일자 표창장과 2013년도에 그 다시 재발부된 표창장, 두 개의 표창장이 있다는 거고, 2012년 9월 7일 표창장은 9월 7일 날 당시에 그 어학연수원인가 그 출범하는 날 그 총장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표창장을 발부받았다. 정상적인 절차란 그 전에 조원의 경우도 정경심 교수가 중간 결재를 해서 표창장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상적인 절차는 바로 그와 같은 절차, 중간 결재를 해서 표창장이 발부된 것으로 발행된 것으로 알고 그걸 교부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그 중간 결재를 했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지, 최종적인 결재를 추성해 총장이 했다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이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언급한 건 아닙니다. 조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 중간 결재한 서류들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한다라는 정도고, 저희들의 요지는 2012년 9월 7일자 표창장은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발부되었다라는 요지이지 주장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습니다. 그러면 왜 위임에 관해서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확인하고 증인한테 물어봤느냐? 그것은 그 일반론적으로 추상적으로 거기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표창장을이나 그 총장명의 상장을 받았는데 총장이 다 직접 결재한 경우만이 있었느냐? 아니다. 규정상 그 정결 위임 정결에 의해서 표창장이 발행되는 규정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쪽에 내가 결재하지 않는 이상 그 총장명의 상장이나 표창장은 다 위조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의 논리적인 허점을 반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또 핵심은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나머지 오늘 재판장님도 잘 저희들 주장의 여지를 잘 정리해서 설명해서 제가 더
추가해서 설명드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브리핑할 것은 이것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걸 궁금했을 것 같고 아마 오늘 재판부에서 또 성명을 구한 사실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먼저 나왔던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번에 충분히 그 서면으로서 법원에 제출을 할 예정이고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바로 설명 가능한데 저희가 법원에 정식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단독대 보시고 이번 주 그 아들도 그렇고 검찰에서와 법정에서 법정 내에서도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정영 측에서 좀 달리 주장하시거든요. 이제 당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이것이 언뜻은 조민 학생에 관한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듯이 뭐 법적인 처벌 여부를 다 떠나서 그런 식의 논리 구제에 의한다면 자신들도 전혀 그거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일정한 관계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절대 자유로운 편안한 심리하에서 진술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추측합니다. 더더구나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함께 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은 충분히 다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정에 나와서 그동안에 검찰이 검찰 측 증인신문 반대 신문이 아니라 검찰 측 증인신문 하는 방식에 있어서 먼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느냐를 대놓고 거기에서 증인의 진술을 이끌어 나가는 이 방식은 저희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공판 중심주의의 핵심은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든 법정에서는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공판 중심주의의 진짜 의의를 살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이전에 주관적으로 본인한테 물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게 하는 방식이 맞는데 일관되게 지금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죠라고 하면서 그 답을 이 법정에서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에서 과연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얼마만큼 자유롭게 그걸 검토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다른 물증들을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반문을 합니다. 반문을 해서 증언의 내용이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그 이메일 같은 게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에서 한 진술이나 나머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 사실은 없었던 걸 전제로 나머지가 진술이 됐거든요.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물증이 나타났다면 그건 없었던 걸 전제로 해서 나머지 진술들은 그건 다 진술로서의 신빙성이 없어진 거죠. 오늘 아마 대표적인 게 어디죠? 북한 이탈 중인 무슨 학교 갑자기 이름이 여명학교. 여명학교와 관련된 인권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와 관련된 이메일이나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억에서 의존하는 답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데 그 불확실함이 존재를 입증해야 될 사람의 부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가 아니라 기억이 없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기억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어법으로 그동안에 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또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하면 하나만 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어서 검찰에서 이제 계속 제시하는 것 중에 이제 정 교수가 이제 최 총장한테 이제 뭐 위임 정결 규정, 위임 정결에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 문자 보낸 거를 계속 제시를 몇 차례 했었잖아요. 예. 지금 변호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번 의견서 제출하신 게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와 이제 배치된 적이 없다, 바뀐 게 없다라고 그거 좀 연관지어서 좀 설명 조금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총장은 내가 보지 않고 결제하지 않는 이상 위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대전제로 해서 지금 이 위조 사건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다. 총장이 위임 전결했거나 다른 사람이 결제해서 상장 발부된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따라서 총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조된 거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걸 반박하는 것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새로 내신 의견서는 그 결제나 그런 기한을 이제 올린 뒤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발급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한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 기억하냐면 조원 같은 경우는 이미 중간 결제해서 상 받으니까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종인도 마찬가지로 중간 결제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장을 받았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절차를 받아서 받았지 어떤 뭐 본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이런 거죠. 중간 결제는 누가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 교수님이 중간 결제까지 했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